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전 국민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국심일까요? 아닙니다. 서구 경제학이 70년간 놓친 단 하나의 변수, 집단의 미래를 위한 신뢰. 자본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나라의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경제 패러다임을 뒤집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통해 돈보다 강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코드를 파헤칠 것입니다. 이 코드는 당신의 삶과 미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상식과 이론을 배반한 위대한 집단적 의지의 서막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치환한 그들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탐구할 대한민국 기적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에 참혹한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한반도. 당시 국제사회는 이 나라를 경제 지도의 가장 비관적인 영역에 두었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자들과 국제 구호단체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기반 전무 산업시설 괴멸, 노동력의 질적 저하, 지하자원 부족. 이 나라는 장기적인 원조 없이는 결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이 비관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도 안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프리카의 수단, 에티오피아, 아시아의 캄보디아나 네팔과 같은 최빈곤 국가들보다도 더 낮은 세계 최하위권의 빈곤 지표였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폐허와 절망, 그리고 당장 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존의 문제뿐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함을 넘어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UN 구호단체 직원들은 한국의 재건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이 도착하면 생존을 위해 바로 소비될 것이며 어떤 저축이나 생산적인 투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구의 주류 경제 이론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모델, 즉 인간은 합리적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개인들이 집단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할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극심한 가난은 사회적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이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모델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후 70년 동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이 역설적인 수수께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원도 자본도 믿음도 없다고 여겨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돈이나 자원이 아닌 그들 안에 숨겨진 무형의 코드였습니다. 그 코드는 다름 아닌 집단적 신뢰와 미래를 향한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 코드를 우리는 이제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 이론을 뛰어넘은 집단적 의지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며 세계 경제학의 기존 틀을 부수는 파괴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배경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유럽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데이터를 연구하던 중 한국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초의 한국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연료가 부족했으며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의 저축률과 교육 투자 비율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가난한 국가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는 개인의 합리성,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데 왜 높은 이자율의 유혹도 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당장 노동력으로 써야 할 아이들을 왜 천막 학교에 보내고 교육비를 지출하는가? 서구의 시각으로는 이것은 분명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는 이 비합리적인 행동이야말로 한국 성장에 숨겨진 단서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를 파헤치며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단순히 우연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싹튼 강력하고 일관된 사회적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계약은 명문화된 법률이나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현재 희생을 통해 집단의 미래 번영을 담보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경제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뢰 기반의 협약이었습니다. 이 신뢰가 무형의 자본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는 이 발견에 그의 평생을 걸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비합리성이야말로 가난을 끊어낸 가장 강력한 합리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집단적 희생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에 처참했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파괴되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단 하나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임시로 세워진 천막학교 혹은 폐허가 된 교회당 마당이 곧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야학을 열었고 선생님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극도로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노동 현장으로 보내 쌀 한 톨이라도 벌어야 했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다그쳤습니다. 책이 없으면 신문지라도 읽게 했고 칠판이 없으면 벽에 수치로 글씨를 썼습니다. 당시의 교육 투자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당장의 노동력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구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비이성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집단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적 희망이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곧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는 무언의 강력한 집단적 의식이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저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했고 이자율은 낮았습니다. 물가 변동 위험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에게 저축은 합리적인 금융 계산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의 고통을 감수하고 쌀 한 톨, 동전 한 잎을 모아 은행에 맡기는 행위는 개인의 희망을 공동체의 자본으로 합치는 행위였습니다. 이 절망 속의 교육열과 저축률은 훗날 대한민국의 인적 자본과 산업, 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경제 이론이 계산하지 못한 미래를 향한 집단적 희생의 첫 번째 기록이었으며 이 힘은 단순한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한 믿음이라는 강력한 자산으로 축적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했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달러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원자재 수입, 기계 도입 등 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외화 부족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건설붐을 타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고국을 떠나 이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건설 기술자, 숙련된 용접工,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 그리고 의료기술을 가진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일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땀을 흘렸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동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특급 공정을 소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휴식은 사치였고 고향의 가족들과의 편지 한 통,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월급 명세서는 단순한 개인의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임금의 대부분, 때로는 90% 이상이 고스란히 국내로 송금되어 국가 경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송금액은 당시 국가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이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집단적 희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의 현재 행복과 가족과의 단란함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땀방울이 고국의 가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삶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집단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일의 우리를 위해 오늘의 나를 기꺼이 포기하는 피와 땀으로 맺어진 독특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중동 특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총알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이주 노동의 역사가 아닌 국가적 목표를 위한 집단적 신뢰의 표본으로서 한국 경제사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사막에 건물을 세웠지만 동시에 고국에는 미래에 대한 거대한 신뢰의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1997년 10년 이상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던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더니 마침내 한국을 강타했고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초유의 공포가 사회 전체를 덮쳤습니다. 환율은 폭등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았고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급증했고 가계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가장들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으며 종일 공원 벤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걱정은 물론 당장 다음 달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가 사회 전반을 짓눌렀습니다. 국가와 가계 모두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서구의 합리적 경제 모델은 이러한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즉,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사재기하고 금을 숨겨 자신의 자산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정론이었습니다. 극도의 불안정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 본능이 집단 이익을 압도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또다시 전 세계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연일 국가 위기 상황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것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개인이 가진 마지막 보루인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운동은 마치 국가회생을 위한 전국민적 합창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비합리적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이 집단적 행동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내일을 위한 오늘, 나를 위한 우리라는 신뢰계약이 위기 앞에서 폭발적으로 구현된 결과였습니다. 위기를 개인화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했던 이 의지가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이야말로 70년간 이어진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 코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3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결혼반지, 금시계, 심지어는 대를 물려온 돌반지까지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금을 들고 은행과 공공기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금된 금의 양은 무려 200톤이 넘었습니다. 당시의 환율로 약 21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금액은 국가가 긴급하게 필요로 했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광경은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 현상을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자본주의가 낳은 비이성적 애국심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 행동을 경제적 파산 속에서 꽃핀 인간 정신의 승리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가의 국민들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가장 귀한 자산을 내놓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 금이 곧 개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금을 내놓았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나라가 있어야 금도 의미가 있다
우리 손자들이 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합리적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한국만의 코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은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기존의 이론, 즉 이기적이고 단기적인 개인 행동을 전제하는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감정 혹은 일시적인 애국심 정도로 치부하려 했지만 이 금모으기 운동은 1950년대 폐허 속의 교육열, 197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의 외화 송금과 일관되게 연결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 DNA였습니다. 이는 나의 희생이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강력한 신뢰가 발현된 결과였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집단적 행위는 외환시장에 한국의 잠재력을 강력하게 시그널링하여 국제금융가의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어질 이야기는 이 집단적 신뢰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영상의 핵심 반전 스토리가 이어지니 꼭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전쟁 폐허 속의 교육열, 197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의 헌신적인 외화 송금, 그리고 1997년 IMF 금 모으기로 70년간 일관되게 이어진 개인의 현재를 집단의 미래와 교환하는 독특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서구의 경제학으로는 해독 불가능한 한국 사회의 무형자산 코드였습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던 유럽 경제학자는 기존의 경제 지표, 예를 들어 GDP, 금리, 환율 등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변수를 정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빈곤 극복 과정을 추적하며 경제 데이터와 사회학적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교육열과 저축률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협력지수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료 학자들은 감정적인 요소를 엄격한 경제 이론에 도입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은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 같은 물리적 요인으로만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사례가 그들의 이론적 맹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이 자본이 아닌 사회적 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변수를 총신뢰 자본 그로스 트러스트 캐퍼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GTC, 즉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수준과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이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한국 경제 기적의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자원, GDP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높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위기 앞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주류 경제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경제학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GTC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호모 이코노미쿠스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IMF 위기 극복 10년 후, 이 유럽 경제학자는 마침내 국제경제포럼의 가장 큰 연단에 섰습니다. 이 연단은 전 세계의 석학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이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숫자에만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 즉 협력과 연대를 놓쳤다고 선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모델의 이론적 맹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이 개인의 이익 계산을 넘어선 집단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과 연대를 추구하는 인간의 면모가
경제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적이 운이나 일시적인 정치적 정책의 결과가 아닌 총신뢰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만든 결과였음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입증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의 경제학이 자본, 노동,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신뢰라는 네 번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곧 국가위기 시 행동 모델의 교과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한국의 경험은 이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총신뢰 자본 이론은 더 이상 한국 경제사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후 전 세계의 위기 극복 모델로 확산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그리스가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었을 때 정부의 구제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자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전파하며 빚 갚기 위한 시민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재정 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서구의 하향식 원조 모델 대신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개발 모델을 연구하고 자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이 서구식 자본 투입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적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전 세계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사회가 보여준 대응은 다시 한번 한국 코드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국경 봉쇄와 강제 통제에 의존할 때 한국은 높은 시민 의식과 자발적인 방역 협조, 신뢰 기반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동선 공개 협조, 신속한 검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두고 집단지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GTC 이론이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사회의 회복력, 즉 사회적 레질리언스가 강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 투자 정신은 이제 위기에 처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협력의 방식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경과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한국의 경험이 인류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뢰는 곧 생존이자 경제적 번영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 공동체 의식 혹은 한국인의 저력은 단순한 감정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이론을 뒤집고 폐허 위에 선진국을 건설하게 만든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이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경제의 무기였습니다. 이 놀라운 집단적 믿음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70년 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빠른 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자세, 그리고 전염병 위기 앞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모두 이 총 신뢰 자본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미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한국은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가치를 통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진정한 부는 자본과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 자본을 소중히 지키고 계승할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과거의 기적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